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하실지는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이 지금의 한일 관계 대화를 여는 물꼬를 여는 그런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재에 있어서 기시다 수상, 기시다 총리의 현재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갖고 있고 그게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다는 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류의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에는 거의 정부 간 교류가 차단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급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 간 교류 대화는 거의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인식을 현재 있어서 한국의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본의 여론은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2020년 이후에 일본의 젊은 층들이 한류 붐이 일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한 5%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혐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한의 흐름을 보더라도 제가 이게 다 여러 가지 뉴스의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한을 조사를 하면 이전보다는 혐한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2019년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하면서 혐한의 강도가 가장 높아졌는데 2020년, 2021년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SNS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위안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론 주도층을 보면 일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위안부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그런 반대 운동이 아니라 이념과 그리고 혐한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 주도층에 의한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좋은 점은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일본을 여기 있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SNS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SNS에서 혐한 운동을 하고 있고 고령층은 오프라인에서 혐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정권에 가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에 제가 일본에 1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도쿄대학에 있을 때 기시다를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10월 달에 제가 기시다 총리하고 총리가 되기 전이죠. 그때 그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국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한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렇지만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과의 우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화는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 기시다 지금의 수상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한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이 제안을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의 기본 생각인데, 그러면 한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2020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제안을 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화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협력 관계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대화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아베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보다는 한국에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제 일단 서서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기시다 정권이 과연 참여 선거 이후에 안정적인 정권을 가질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스크럼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7월에 참여 선거를 하게 되죠. 이 참여 선거는 기본적으로 반의 의석을 다시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원이 249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이라는 것은 123석 정도죠. 그것을 다시 새롭게 뽑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존의 의석수에서 그렇게 많이 정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1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1인구가 한 39개 정도 1인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1인구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소선거구가 똑같은 거죠. 이 소선거구는 바람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10석이 왔다 갔다 한다, 또는 20석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자민당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여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베 수상이 제1차 아베 수상이 2007년에 참여원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참여원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도 1인구에서 거의 다쳤어요.
한 30석 정도를 졌어요. 그러면서 거의 그 참여원에서 여야가 뒤집히게 된 거죠.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현재에 있어서 기시다 정권이 참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코지카이라는 그 정권은 5번의 수상을 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케다 하야토라는 것이 1960년대에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라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1980년에 일본의 수상이었고, 그리고 스즈키 미야자와 이 5번째가 기시다인데, 대체적으로 이케다 하야토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수상으로서 안정적인 정권을 잘 만들지 못했다. 이 코지카이는 왜냐? 강경파에 밀려서 코지카이가 대체적으로 정권에는 안정화를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 수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3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카리스마 권력 정치가로 변모하는 것. 이게 나카소네 수상이 소수 파벌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파벌 재편을 통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파벌 재편한다는 것이 비슷한 그런 그룹들을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 재편을 통해서 자민당 내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을 실현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다. 이 3가지 길이 있는데 기시다는 3번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카리스마가 없죠. 기시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시다는 말을 이렇게 고이즈미라든지 아베 수상과 달리 굉장히 중원부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정도로 만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없다. 일단 카리스마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파벌 재편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코지카이는 공명당하고도 별로 인연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파벌 재편도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정책으로 선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예가 1960년에 이케다 수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케다 수상이 소득 배정 정책으로 군배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안정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기시다는. 현재 자민당 그 지지율과 스가 내각, 그다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재는 기시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1월달 정도에는 48%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처음에 내각이 성립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기시다가. 그 이유는 뭐냐? 소통, 국민들에게 설득,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 수상은 주로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시다는 듣는 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어필을 약간씩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이런 11%를 갖고 있는데 자민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한 40%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당 지지율은 40%를 갖고 있고 수상은 현재 수상은 47%를 갖고 있잖아요. 일본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의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의 폭차가 얼마냐가 이 정권을 가져오는 정권을 가름하는 안정화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민당 지지율이 40%이기 때문에 수상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수상이 선거에 얼굴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수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면 47%, 50몇 %를 가지면 수상이 선거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총리를 모셔가지고 연설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수상은 지금의 현재로서는 선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기시다의 지지율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시다의 미래는 정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대책이다. 그리고 경제정책, 외교안보다. 코로나 대책은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장 그 폐쇄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 명도 일본에 들어갈 수 없게 지금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제정책, 그래서 신형 코로나의 그 대책이 얼마만큼 앞으로 영향을 주느냐가 기시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7월달까지는 이 폐쇄적인 코로나 대책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왕대가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달까지는. 그리고 경제정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 아베노믹스와 얼마만큼 참여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푸는 정책에 일단 몰입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강경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강력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있는 기시다는 지속적으로 강경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기시다라는 사람은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협력 외교,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 외교,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을 주장하는 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는 아소, 호소다, 이 강경파들 적극 재정을 하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은 기시다파가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일본의 정치권은 현재에 있어서는 공무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베와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일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있는 거죠. GDP의 200%를 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1340조 정도가 빚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40조가 빚인데 그것에 국민예금이 얼마냐 하면 1600조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의 90% 이상이 일본 내에 예금으로 국채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빚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권이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권이 안정이 되겠느냐. 저는 지금의 자민당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있으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재정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힘들어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협력적 외교라는 것이 이제는 일본 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